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곧 있으면 자정을 넘게 되니까요. 어제 이제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이제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전격 출석을 했잖아요. 일단 이 모두가 다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오늘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이제 신문길이 있었고 예. 직접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 8분경에 시작을 했고 6시 5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시 20분경에는 20분 정도 휴정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었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검찰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표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각각 70분간 이제 P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45분 정도 이제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재판부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이런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후 진술도 5분 정도 했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이 이제 헌정사 최초의 이런 영장 심사 기일에 출석한 현직 대통령이었고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또 한 번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네. 이제 PPT로 대통령 측에서 70분 그리고 공수처에서 70분 그리고 그 이외에 윤 대통령이 40분과 마지막 5분 마지막 발언을 맞습니다. 했던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어느 부분이 양측에서 좀 충돌했고 쟁점됐던 부분이었습니까? 예, 일단 오늘 사건 자체는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이제 명확합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70조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만약 구속의 이제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를 이제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가 일정치 않다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사실관계에서 일단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는 것을 공수처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뭐 다르다든지 부인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쟁점이 하나가 됐을 것이고 또 하나가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현재 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 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라든지 또 이제 서부지방법원의 이 법원 관할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대통령 경호법상의 이런 경우였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수처에서는 뭐 이제 비화폰을 아직까지도 압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쟁점이 됐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공수처는 2차 계엄의 우려와 또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또 교체한 점 이런 등을 고려해서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 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을 거고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관할 위반이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판사분께서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 오늘 일단 신문 기일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일단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청구서 자체가 150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150페이지가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 서면을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서면에 나온 증거라든지 이 논리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니 현재 지금 이 판단을 하는 판사분까지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그 대통령 측에서 이제 12시 넘었으니까요. 이렇게 그제는 이제 내일 있을 영장심사 출석하지 않겠다 했다가 어제 입장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그 부분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일단 이
영장 심사 관련 출석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단 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한다면 그때는 신문기일에 참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었죠. 예. 그 이후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고 적부심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 청구가 됐었지만 기각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일단 요번에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공수처에서 어디에 청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서부지법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출석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어떠한 변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랬었죠.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서부지법에서 이제 발부가 됐었고 1차와 2차 두 차례 이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서부지법에 이 영장 전담 판사가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각각 한 번씩 발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공정성의 같습니다. 우려를 좀 제기했었죠. 공정성,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주말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직 판사라고 한다면 그 기존의 영장 전담 판사와는 다른 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영장을 이제 신문하는 이 기일 자체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이제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지금 주말 당직 판사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영장 전담 판사라는 것은 중앙지법에 한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지법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영장에 대한 발부를 할까 말까에 대한 거, 기각할까 그 부분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전담으로 하는 사람인데 주말에 있는 당직 판사도 영장 전담 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뭐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 법원 예규가 있습니다. 이 예규를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근무할 때는 전담 판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당직 판사가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직 판사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뭐 어제 오늘 영장 심사 이전에 뭐 물론 현직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였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제 제일 길었던 게 보니까 주요 인물의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제 그 국정원장의 그때 당시에 10시간 좀 넘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시간이 한 5시간 좀 넘었었나요? 시간이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은 4시간 50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시가 길이었는데 2시 8분경에 이제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6시 50분에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4시간 40분, 50분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휴정을 20분 정도 중간에 했었습니다. 이 휴정을 하는 것이 이 5시 20분경에 했다라고 하는데 2시 8분부터 5시 20분까지라고 하면 3시간 넘게 그 현장에 다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보면 화장실도 이제 조금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 휴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채비도 채워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 휴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20분을 제외하고 나면 일단은 4시간 30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전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많은 사실관계이긴 하지만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 혐의가 훨씬 더 많은 사실관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죄명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사실관계 자체가 하루에 있던 것이 아니라 뭐 2010년에 하나, 2011년에 하나, 2012년에 하나 이렇게 다 각각의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하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4시간 30분 정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짧다라고 본다면 짧을 수가 있겠지만 또 굉장히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만 봤을 때는 뭐 대형 부패 사건보다는 좀 비교적 빨리 좀 종료가 됐다라고 좀 보는 전망이 있는데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짧게 끝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 40분 정도 신문기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죄명 자체도 여러 건이었고 그리고 각각의 사실관계가 다 이제 분리돼 있는 독립적인 사실관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길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짧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제가 지금 성립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이에 예. 대해서는 이 계엄 선포 당일, 3일 당일과 그리고 전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간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현직 대통령의 이런 구속 심사라는 것이 뭐 모든 것이 다 헌정사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사고 있는 부분이고 주목되는 부분인데 오늘 어제였죠. 구속 여부를 이제 가르게 될 판사가 차은경 부장판사. 어제 주말 당직 판사였고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지만 당직 판사가 처리하게 된 건데 차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좀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차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이 사람이 이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실관계, 이 사건에 대해서 볼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법리에 따라서 이 7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사건을 이제 보고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흐름은 좀 어때요? 보통 이제 이런 유사한 사건은 없었겠습니다만 그 어떤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는 흐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법조인으로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이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구속 적부심 사건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존 사건의 판단을 이제 좀 이렇게 뒤엎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판결들 중에 굉장히 보도된 건 굉장히 일부일 거거든요. 사실 판사를 한다고 하면 1년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보도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장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 선례는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사의 성향이 어떨지 이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에서 엄격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서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 법원 안팎에선 이런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체포영장 재청구 역시 받아들인 적이 있는 만큼 이렇게 당직 판사가 오히려 구속영장을 처리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서부지법의 판사들이 뭐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그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이 요건이 다릅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의해서 이제 발부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때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재판부가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재판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예단을 갖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이 어쨌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저희가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영장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영장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이 되고요. 그 뒤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동안 사실 뭐 수사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비협조적으로 태도로 일관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대응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예. 본격적인 이제 싸움에 법적 다툼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장 발부 여부 관계없이 일단은
출석을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체포 상태에서도 일단 첫날 체포 당일에는 일단 출석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엔 또 불출석을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출석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공수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아서 석방이 됐다라고 했을 때 또 체포에 이제 뭐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가 어떻게 이제 응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처의 수사에 결국에는 뭐 응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하면 결국에 실익이 없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그렇다면은 이 부분 검찰에 어느 정도 시점에 이 부분 사건을 뭐 이점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는 뭐 시기도 뭐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또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방법을 활용하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결국에 공소 제기를 하고 사건이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증거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특정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인정 사실을 정하게 되고 이 인정 사실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의 뭐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지 이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 형사 사건의 이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인정 사실을 정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피의자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진술 조서라든지 또 그리고 이 진술에 맞는 신빙성을 이제 뭐 신빙성이 더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피의자의 진술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서는 이 공소와 관련해서 결국 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인정사실을 지금 본인들이 보고 있는 이 인정사실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물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적인 증거들을 일단 제출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관계 피의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증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 관계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부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증인신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 증인신문 과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심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놓고 계속 특보로 이어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지만 이 차부장 판사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을 텐데 지금 뭐 부장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 시간이 있을지도 좀 전망 좀 해보죠. 예, 일단은 그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이 일단 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여기 48조를 보면 이 증거인멸 염려의 요소들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가 4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 두 번째는 그 증거가 범죄 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또 셋째가 피의자 측에 의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또 넷째가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현출된 증거라든지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일단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는 것은 예규 49조에 있습니다. 이 49조에는 뭐 범죄의 경중이라든지 자수 여부 또 이제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 범죄 경력 또 범죄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뭐 과거 피의자의 가족 관계가 피의자의 가족 간의 결속력이 높다라든지 또 아니면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이 정착성, 지역 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외에도 체포 집행,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라든지 또 비화폰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전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증명이 되었는지 또 그리고 변호인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지금 이제 차 부장판사의 이제 지금 고인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고 150쪽 정도의 이제 소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도 같이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중에 이 고심이 길어지는 부분, 제일 고민이 될 부분, 쟁점이 될 부분 어떤 점이라고 좀 보십니까? 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 가지를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150페이지의 청구서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꼼꼼히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한 장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이걸 보는 데만 해도 몇 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자료를 판단하고 지금 현재 그 각각의 신문기에서 주장했던 검찰과 그 공수처와 그리고 이 변호인 간의 이 주장이 어느 쪽의 부분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다 숙지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 검토의 시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6, 7시간 정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새벽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헌정사 처음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새벽 중에 나올 수 있겠다. 여러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김성주 변호사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4시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어쨌든 그 6시 50분에 일단 종결이 됐고 지금 현재 꽤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부분 검토하고 시간을 가지는 부분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한 4시 정도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뭐 정말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고 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시간 50분 만에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윤 대통령도 중간에 40분, 종료 직전 5분간 발언권을 얻어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정환 기자입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석동현, 김홍일 변호사 등 총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PPT를 통해 계엄 선포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정당한 이 헌법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란 기존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중간에 40분, 심사 종료 직전에 5분, 두 차례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에선 주인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의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명시한 공수처는 법정에서도 1시간가량 PPT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하면서 구금 나흘 만에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온다는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 인근에는 더 많은 지지자들로 붐볐고 일부는 차도에 난입해 윤 대통령 차량 행렬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건 지난 15일.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심사에 전격 출석을 결정하고 나흘 만에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잘못된 수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법원영장 판사가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들처럼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경호차의 호위를 받으며 30분도 안 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관저에선 서신과 SNS로 메시지를 전달하던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 인근은 오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들었고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법원 인근에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로 난입해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 취재진을 위협하며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는데 결국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서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서울 서부지법까지 행진하면서 마포대로 10개 차로가 한때 점거되기도 했습니다. 시위 양상이 격화되면서 경찰은 법원 주변에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병력 수십 명을 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정반대인데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을 놓고서도 서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주말 정치권의 시선은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집중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 직후부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야당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만약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거라며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 갈등은 내란 특검법으로도 번졌습니다. 야당 주도의 수정된 특검법안이 금요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걸 두고 주말까지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각각 제의 요구와 수용을 촉구하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 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이 외환죄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최 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쭉 짚어왔습니다만 일단 법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 이제 들어오게 될 언제가 새벽 정도로 좀 예상을 4시 전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영장 심사가 끝나고 이제 이 발부 여부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치소에서 일단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 기각되면 바로 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제 통해서 결국에는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 부장 판사가
혼자 고심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공수처라든지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 발부냐 아니면 기각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향후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위해서 윤 대통령 저희가 지금 오늘 타임라인을 좀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할 거라고 예상이 못 됐었다가 오늘 오전에 입장이 밝혔고 또 오후에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영장심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과정들 어제부터 이제 그제는 사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지 그 입장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는 일단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단 이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분 오늘 이제 출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부분을 감안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 관해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만약에 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두 사람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다 본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도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출석의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주말이기 때문에 결국엔 당직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판사가 진행을 하는 것이 하나가 변수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결국에는 신문을 받지 않는 것이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고 또 이 재판부와 신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결국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8명의 변호인이 다 출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인도 직접 출석을 하고 변호인 8명이 다 출석을 할 정도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런 배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직접 출석을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신문에 참석을 한 것이 그리고 직접 발언을 좀 하고 최종 발언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을 해서 직접 발언을 한 것,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이 될까요?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관련 군경의 간부들이 다 구속 기소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조금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소명됐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공수처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관계자들은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동일한 사실관계,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을 일단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가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관계자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구속영장의 발부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한 번도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출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에 출석을 해서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문답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설득될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직접 출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정말 총력을 다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영장 심사의 그 과정을 좀 보면 아까 이제 대답 머리에서 이제 우리 김성수 변호사가 얘기해 준 대로 공수처 검사 측에서 PPT를 70분 동안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PPT 설명을 했죠. 반박을 했겠죠. 70분 동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40분 발언을 했단 말이죠. 저희는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법조인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그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더 설명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좀 강조를 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과 직권 남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라도 헌법상의 계엄이었고 이 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란에서의 뭐 이제 주장이 될 수 있는 그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능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란이나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의 적법성이라든지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계엄 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직접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그 윤석열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그 여러 가지 주장을 들었지 않습니까? 뭐 공수처라든지 변호인 이 주장을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때 당시의 사실관계는 이것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답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재판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는 이 내용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 자체가 신빙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저희는 이제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발부 가능성 얼마나 될까 모든 부분 지금 뉴스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 저희는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아까 이제 새벽 4시 전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어느 측면에서 좀 집중 기울여서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이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일단은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측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관계 이제 당시 군경 간부들이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됐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제 괴로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 상당한 의심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소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했을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인이라는 것이 진술만 가지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증거들이 제출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이런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 측에서는 최대한 재판부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소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최대한 소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어떠한 증거를 제출했을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해서 휴대폰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변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발부 가능성이 지금 얼마나 될지 또 저희도 함께 또 예측을 해보면서 기다리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후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상황이 되고 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각각의 시나리오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영장이 발부되면 좀 어떤 순서를 거치게 되겠습니까?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일단은 그 구치소 내에서 정식적으로 입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 구속된 피의자로서 이제 신분이 변경이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 자체는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이 구속 상태가 되게 되면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이 피의자 진술이라든지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공수처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의 이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 불출석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불출석을 유지한다든지 진술 거부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수처 측에서는 기각된 상황에서 이 추가적인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제 보내서 검찰에서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 이제 향후에는 특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얘기해 왔고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방금 전 김성수 변호사의 말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마친 전부 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구속된 군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이 지시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계엄의 정당성이라는 걸 이제 부장판사가 들었을 때 그럴 만한 사유가 됐을까라는 부분을 고려한다 한들 어쨌든 관계자가 다 구속이 돼 있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발부 쪽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기각적으로 사유를 돌려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영장 신문 당시에도 제3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3자인 뭐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군 뭐 이제 수뇌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현출된 뭐 피의자 진술조서, 이 관계자들의 피의자 진술조서라든지 또 그 나머지 사건들에서의 뭐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것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상당히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관계 사건들의 이 조서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유리한 자료로 이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영장이 발부될 경우도 그렇고요. 기각될 경우를 좀 각각 살펴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지금 김성수 변호사 짚어보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이제 그 서부지법 앞에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화면 좀 띄워주겠어요? 예. 자, 이 현 시각의 모습이에요. 서부지법 앞에 모습이고 화면 저희가 CCTV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구속 심사가 끝난 지 이제 6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뜨겁게 지지자들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영장 심사를 그만큼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의 모습이고 김 변호사 볼 때도 만약에 본인이 차 부장판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입장이 됐을 때 저는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이 집회라든가 열렬한 저런 여론들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알겠습니까? 예, 의식할 수 있다라는 뭐 생각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기 현실적으로는 때문에, 예,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예. 있습니다. 다만 사법부는 결국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고 그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집회가 있는데 이 찬성과 반대가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어떠한 의구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아까 이제 발부의 경우와 기각의 경우를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제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입소 절차를 통해서 뭐 수위를 입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리고 입소 절차 과정에서 뭐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이 피의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실에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는 이 독거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바로 예, 석방이 되고 그렇다면 관저로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제일 높지 그 않나 이후에 이렇게 또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맞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이 부분 오늘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이 이제 수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공수처가 진행을 하고 특검에서 이 부분 공소 제기까지 가지 않고 뭐 공수처나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고 이 부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상태 재판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